1장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진화 가장 근본적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행성에서 지적 생물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그 생물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처음으로 알아냈을 때다. 만약 우주의 다른 곳에서 지적으로 뛰어난 생물이 지구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문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맨 처음 던지는 질문은 당신은 진화를 알아냈는가? 일 것이다. 지구의 생명체는 자신들 중 하나의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30억 년 동안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살았다. 진실을 밝힌 그의 이름은 찰스 다윈이었다. 공정하게 말하면 몇몇 다른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고 조리 있게 설명을 종합한 사람은 다윈이 처음이었다. 다윈은 이 장의 표제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이치에 맞는 답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생명에는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심오한 질문에 마주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미신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저명한 동물학자 심슨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859년 이전에 이 문제에 답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모두 가치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진화론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는 사실과 같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다윈 혁명의 함의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 동물학은 아직도 소수의 연구 분야이며 동물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그 깊은 철학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철학과 인문학에서는 아직도 다윈이 존재한 적조차 없었던 것처럼 가르친다. 이런 상황은 틀림없이 언젠가 달라질 것이다. 어쨌든 이 책은 다윈주의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논점에 대하여 진화론이 초래하는 결과를 두루 살펴보기 위하여 쓰였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학문상의 흥미는 차치하고라도 이 주제가 인간에게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주제는 우리 사회생활의 모든 면, 즉 사랑과 미움, 싸움과 협력, 주는 것과 훔치는 것, 탐욕과 관대함에 대한 모두 관련이 된다. 콘란트 로렌츠의 공격성에 대하여, 로버트 아드리의 사회계약, 그리고 아이페스 벨트의 사랑과 미움도 이와 같은 문제를 다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책들의 문제점은 그 저자들이 전적으로 완전히 틀렸다는 데 있다. 이들이 틀린 이유는 진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화에서 중요한 것은 객체 또는 유전자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 레슬리 몬토기가 로렌츠를
이빨도 발톱도 피범벅이가 된 자연을 상상한 19세기 사상가들의 직계 자손이다 라고 비판한 것은 역설적이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진화에 관한 로렌츠의 견해는 테니슨의 이 유명한 어구가 의미하는 것을 배척한다는 점에서 몬터기와 같다. 몬터기와 로렌츠와는 달리 나는 이빨도 발톱도 피범벅이가 된 자연이라는 표현이 자연 선택의 현대적 의미를 아주 잘 요약했다고 본다.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우선 이 논의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아닌지 간단히 설명하겠다. 만약 어떤 남자가 시카고 갱단에서 오랫동안 별탈 없이 살아왔다고 할 때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굉장히 빠른 총잡이이고 의리 있는 친구를 여러 명 거느릴 능력 좋은 사나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 추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가 생존해온 조건, 성공해온 조건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라는 것이다. 성공한 시카고의 갱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전자는 치열한 세상에서 때로는 수백만 년 동안이나 생존해왔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에 어떤 성질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부터 논의하려는 것은 성공한 유전자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한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의 이기주의는 보통 객체 행동에서도 이기성이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객체 수준에 한정된 이타주의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이기적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한 특별한 유전자들도 있다. 이 문장에서 한정된, 특별한 이라는 용어는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그 반대라고 믿고 싶어도 보편적 사랑이나 종 전체의 번영과 같은 것은 진화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을 첫 번째 사항을 말하고자 한다. 나는 진화에 근거하여 도덕성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물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말할 따름이다.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한 진술을 구별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비정한 이기주의라는 유전자의 보편적 법칙에만 기초를 둔 인간 사회는 매우 험악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개탄스러운 일이라 해도 그것이 사실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 책은 독자가 흥미롭게 읽도록 쓰여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도덕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이 책의 내용을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만약 당신 나처럼 개개인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관대하게 이타적으로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생물학적 본성으로부터 기대할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쳐보자. 우리 자신의 이기적 유전자가
무엇을 하려는 녀석인지 이해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유전자의 의도를 뒤집을 기회를, 다른 종이 결코 생각해보지 못했을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치는 것에 덧붙여 말하자면 유전되는 형질이 고정된 것이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는 것은 오류다.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에게 이기적 행동을 하도록 지시할지 모르나 우리가 전생애 동안 반드시 그 유전자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전적으로 이타적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경우보다 이타주의를 학습하는 것이 더 어려울 뿐이다.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학습되고 전승되어 온 문화에 지배된다. 어떤 사람은 문화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든 아니든 간에 유전자는 인간의 본성에 이해하는 데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천성이냐 교육이냐 하는 논쟁에서 어느 편을 들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나는 이 책에서의 다루지 않을 두 번째 사항을 말해야겠다. 이 책은 천성이냐 교육이냐는 논쟁에서 어떤 한쪽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에 대한 나 나름대로 의견은 있으나 그것을 표명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책의 11장에서 문화에 대한 내 견해가 은연중에 드러날지도 모른다. 만약 유전자가 현대인의 행동 결정에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동물계에서 유일한 존재임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최근에야 비로소 인간이 유해가 된 규칙에 대해 아는 것이 여전히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우리 종이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유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 규칙을 배워야 한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을 세 번째 사항은 인간 또는 기타 동물의 상세한 행동에 대한 서술이다. 이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예로서만 사용할 것이다. 나는 개코 원숭이의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도 이기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시카고 갱단의 논리는 전혀 다르다. 인간도 개코 원숭이도 자연 선택을 거쳐 진화해왔다. 자연 선택의 과정을 보면 자연 선택을 거쳐 진화해온 곳은 무엇이든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개코 원숭이, 인간, 그리고 기타 모든 생물의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이 무엇이든 이기적일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만약 이 예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 인간의 행동이 진정으로 이타적이라고 관철될 경우 우리는 난처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논의를 진전시키기에 앞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어떤 생물체가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생물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동을 했다면 그 생명체의 행동은 이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기적 행동은 이것과 정반대다. 행복은 생존의 기회로 정의된다. 비록 생사의 갈림길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고 무시해도 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말이다. 다인 이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장 놀라운 결과 가운데
하나는 생존 가능성에 미치는 아주 사소한 영향이 진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영향이 드러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처럼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의 정의가 주관이 아닌 행동에 근거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나는 행동의 심리적 동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나는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로 숨겨진 혹은 무의식적인 이기적 동기에 따라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닌지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영영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이 책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 행위가 이타 행위자의 생존 가능성과 이타 행동의 수혜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내는지 아니면 낮추는 효과를 내는지만 중요할 뿐이다.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성에 행동이 미치는 효과를 증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리가 실제 행동에 우리의 정의를 적용할 때 겉보기에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겉보기에 이타적 행위는 표면적으로 이타주의자의 죽을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이고 동시에 수혜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보기에 이타적인 행위는 실제로는 이기주의가 둔갑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기저에 깔린 동기가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에 미치는 실제 영향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반대라는 뜻이다. 이기적 행동의 예. 겉보기에 이기적 행동과 이타적 행동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취급할 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종의 동물을 예를 들겠다. 우선 객체의 이기적 행동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검은 머리 갈매기는 커다란 군락을 지어 둥지를 짓는데 둥지와 둥지 사이는 불과 수 미터밖에 안 된다. 각 부화한 새끼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포식자에게 먹기 쉽다. 이웃이 먹이를 찾으러 집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둥지를 습격하여 어린 새끼를 삼켜버리는 갈매기를 흔히 볼 수가 있다. 그 갈매기는 먹이를 잡으러 나가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이 자기 둥지를 지키는 동시에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잘 알려진 예로 암사마귀는 동적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습성이 있다. 사마귀는 몸집이 큰 육식성 곤충으로 보통 파리와 같은 작은 곤충을 먹지만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지 공격한다.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은 조심스럽게 암컷에게 접근하여 암컷 위에 올라타고 교미를 한다. 암컷은 기회가 되면 수컷을 잡아먹는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암컷에게는 추가적인 이득이 되는 셈이다. 물론 주된 이득은 암컷이 좋은 먹이를 얻은 것이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동족끼리 잡아먹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제된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다음의 예는 이기성의 정의에 잘 부합된다. 남극의 황제 펭귄에서 보고된 비겁한 행동을 살펴보면
아마도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황제 펭귄은 바다 표면에 잡혀 먹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서서 물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다. 그중 한 마리가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은 바다 표범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당연히 어느 펭귄도 자기가 희생물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황제 펭귄들은 그저 누가 뛰어들기만 기다린다. 무리 중에 하나를 떠밀어 버리려고까지 한다. 단순히 먹이나 영역 또는 교미 상대와 같은 가치 있는 자원을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다. 겉보기에 이타적인 행동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